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위로 퇴근길 차량이 끝도 없이 밀려 있었지요. 버스 헤드라이트와 네온 사인이 뒤섞여 도로 위에 번진 빛이 엉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주 조금씩 떨어져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불빛이 더 흐릿해 보였어요. 검은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39살 IT 기업 대표 박재현이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던 실리콘밸리 투자자의 영어가 막 끊긴 참이었지요. 네, 그 부분은 메일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통화를 끈 차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수석에는 태블릿과 두꺼운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투자 설명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자료들이었지요. 재현은 서류를 덮고 손목의 시계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오후 6시 48분.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해외 투자사 쪽 분위기 굉장히 좋던데요. 기사 나가면 또 난리 나겠어요. 재현은 괜찮다는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코스닥에 상장한 자신의 회사.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그를 한국의 유니콘 창업자라고 불렀지요. 한강뷰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줄지어 선수 입차, 언론 인터뷰, 강연 요청. 겉으로 보기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 한 구석은 늘 비어있는 느낌이 남아 있었지요. 그 빈 곳이 정확히 뭔지 그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호가 또 한 번 바뀌고 차는 다시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붙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인도로 사람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나오고 있었지요. 재현은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로만 보던 하루 유동인구 40만 명의 거리. 오늘도 숫자 그대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트 하나, 거기에 놓인 유리병, 종이컵, 작은 스티커가 붙은 캔디 봉투들, 그 앞에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작은 집게로 수제 캔디를 유리병에 옮겨 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밤색 머리가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털이 조금 빠져나와 뺨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지요. 검은 패딩은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발에는 오래 신어색이 바랜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눈은 그 낡은 패딩도 운동화도 허름한 카트도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보였습니다. 옆모습, 그리고 눈. 은지, 목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네, 대표님? 하고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재현의 시선은 이미 창밖에 꽂혀 있었지요. 강남역 10번 출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이은지였습니다. 23, 24 시절. 도서관 구석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그때부터 졸업 후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붙들고 밤을 새웠던 그때까지 옆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 운전석 쪽 창문 내려봐.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가자 강남역의 소음과 냄새가 한꺼번에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붕어빵 냄새, 떡볶이 냄새, 담배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겨울 공기의 서늘함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지요.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캔디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자 고개를 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퇴근길에 하나 드시고 가세요. 수제 캔디예요. 오늘 만든 거라 엄청 달아요.
그 웃음은 분명 재현이 기억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빨간 펜을 휘갈기다가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하며 웃어넘기던, 시험 망쳐놓고도 다음이 있지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웃음. 그런데 지금은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 때문에 조금은 다른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차 세워. 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서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여기요? 대표님, 곧 사무실 쪽으로. 여기. 지금. 단호한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서둘러 비상등을 켜고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였습니다. 비서는 놀란 얼굴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다음 미팅도 있으신데. 강남역은 사람 많아서 그냥 카페에서 부르시면. 잠깐이면 돼요. 재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코트깃을 세울 시간도 없이 그는 인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에서 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전화기를 보며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원 전단지가 손에 쥐어졌다가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녔지요. 어디선가 어묵 국물 냄새가 났고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복잡한 소음 속에서 재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뒷모습만이 또렷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작은 카트,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계산기, 손이 얼었는지 뜨거운 종이컵에 손바닥을 잠깐 올려두는 은지의 모습. 재현은 바로 눈앞까지 다가가서야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그가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지가 조금 늦게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데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짧은 순간 동안 스쳐 지나갔지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재현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한쪽 같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웃던 둘의 모습, 좁은 원룸 바닥에 라면 박스를 책상처럼 올려놓고 의료비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돕는 플랫폼을 말하던 밤. 이름은 다시 숨 어때요? 한 번만 더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때 환하게 웃던 은지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저녁 문 앞에 서서 울던 그녀를 차갑게 돌려보내던 자신의 얼굴까지. 은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재현 씨? 여전히 예전처럼. 그는 재현 씨였습니다. 강남역 한복판, 네온사인과 광고 스크린, 버스와 사람들, 그 복잡한 소리들 사이에서 딱 그 둘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흐르는 사람들 사이로 둘을 피해 지나가는 무수한 어깨들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재현에게는 그 순간 마치 몇 년 전으로 되감기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그들의 사이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재회가 이날 밤 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둘 다 알고 있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금방 표정을 고쳐 앉혔지요. 잠시만요. 그는 재현을 한번 훑어보듯 바라보고는 바로 옆에서 서성이는 직장인 두 명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제 캔디예요. 퇴근길에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오늘 만든 거라 진짜 달아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고 밝았지요. 직장인 중 한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마예요? 이건 3,000원이고요. 이건 행사에서 2개에 5,000원이에요. 이 파란 건 상큼한 맛이라 회사에서 잠 올 때 딱이에요. 은지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봉투에 캔디를 담았습니다. 현금을 받자 허리춤에 찬 작은 가방을 열어 돈을 넣었습니다. 그 손동작은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손님이 떠났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은지는 재현을 향해 완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말투는 최대한 담담했습니다. 놀란 기색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힘이 살짝 들어가 있었지요. 재현은 한 박자 늦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꽤 많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강남역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발소리가 그 틈을 채우듯 들려왔습니다. 재현의 눈은 자연스럽게 카트 위를 훑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여러 개, 손글씨로 쓴 가격표, 오늘 만든 수제 캔디라고 적힌 종이, 그리고 비닐봉지가 몇 개 들어있는 종이 상자. 옆에는 미지근해진 편의점 커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말끝에 묻어난 놀람과 어색함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은지는 어깨를 아주 조금 올렸다 내렸습니다. 응, 그냥 먹고 살려고. 다들 그렇잖아.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현은 이 거리가 익숙했습니다. 몇 달 전 투자사와 함께 만든 상권 분석 리포트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강남역 유동인구 그래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0번 출구 인근, 퇴근 시간대 유동인구 최다. 간편식 간식류 노점 특화 가능 구역. 그는 숫자로만 보던 그래프의 정점, 그 좌표 위에 지금 은지가 서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 다녔잖아. 그 광고 회사.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깐 카트 뒤쪽에 놓인 의자를 힐끗 보고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듯 닦았습니다. 그만뒀지. 왜? 그의 물음에 은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캔디 유리병 쪽으로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암 진단 받았거든. 간병할 사람 나밖에 없어서.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재현의 가슴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어. 처음엔 회사랑 병행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가능하질 않더라고. 은지는 뚜껑을 닫은 유리병 하나를 괜히 다시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회사, 그렇게 한두 달 버티다가 결국 팀에서 눈치도 보이고 내 몸도 버티질 못해서 그래서 그냥 손들었지 뭐. 재현의 머릿속에 그 시기 자신의 일정표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콘퍼런스 발표, 투자자 미팅, IPO 준비, 로드쇼. 그때 은지가 SNS에 올리던 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찍은 사진, 오늘도 여기라고 짧게 적힌 문장. 그는 그 사진을 보고도 괜찮냐는 메시지를 쓰다가 내일 전화하지, 지금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화면을 닫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보험으로도 안 되는 돈이 많더라. 간병비, 검사비, 약값. 카드 돌려막다가 대출까지 얻고. 은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내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은?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 은지는 병실 풍경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햇빛 되게 잘 들어오는 병실이었거든. 오후에 해가 옆으로 기울면 커튼 사이로 빛이 길게 들어오는. 그날도 그랬어.
엄마가 그 빛을 보고 오늘 햇살 좋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숨이 잦아들더라.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병 뚜껑을 괜히 틀어쥐었습니다. 기계 소리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그냥 내가 엄마하고 부르다가 아, 이제 더 안 부르는 게 맞겠구나 싶더라.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자신은 아마 어느 호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국 시장, 향후 5년 성장 가능성. 그런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겠지요. 은지야.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겠지. 은지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투의 말투였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생활비 다. 넌 항상 그랬잖아.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잖아. 대답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의 인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문제 해결 잘하는 애였습니다. 시험 성적, 입시, 취업, 창업, 투자 모두 문제였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여기까지 올라왔지요. 은지는 잠시 눈을 떨구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야. 내 인생이 내 프로젝트 되는 거 싫었거든. 난 평생 너한테 빚진 기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 말끝이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해서 정리된 결론처럼 담담했지요. 재현의 머릿속에 투자, 지원, 연결, 의료재단, 기부 같은 단어들이 본능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재단이 있는데 우리 회사 복지 기금으로 보험 설계 잘 아는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 그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플랜을 만들고 리스크를 계산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는 늘 그 방식으로 사람의 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만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결국 그가 뱉은 것은 가장 흔한 말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뭔가 해줬겠지. 은지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그게 더 무서웠어. 내가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잠시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너한테 난 항상 그런 존재였잖아. 은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초반엔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 때 힘 실어주는 사람, 좀 더 지나니까 내 꿈 응원해주는 조력자 같은 느낌? 그의 가슴 어딘가가 찔렸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다고 생각했고 성공하면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이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은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너한테 난 항상 도와줘야 하는 사람 아니었어? 은지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 못했을 때도 내가 이력서 봐주고 자소서 고치고 추천서 써주고 솔직히 고마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설계해 주는 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 재현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능력이 되는 사람이 능력이 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사랑이라고까지 믿었지요. 엄마 아픈 거 너 알았으면 정말 다 해줬을 거 알아. 병실도 바꿔주고 좋은 약도 찾아주고 빚도 내가 대신 떠안았겠지.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 마지막 말. 은지야, 너 인생 너 거야.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너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했거든.
은지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엄마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재현이한테 기대. 재현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럼 난 그 말이 평생 발목 잡았을 것 같아. 재현은 그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결해야 할 일처럼 대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문제, 가족들의 고민, 옛 친구들 부탁, 그리고 은지까지. 그에게 사람은 언제나 정리해야 할 투마이너스도 리스트의 한 항목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카트 앞을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잠깐, 은지는 한번 드셔보세요. 시험 기간에 딱이에요. 하고 멘트를 던졌다가 그들이 그냥 지나가자 다시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재현은 그 옆에서 서 있다가 처음으로 해결책이 아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미안해.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때 내가 뭘 겪는지 내가 알려고도 안 한 것 같아서 나한텐 그냥 내가 언제 도와줘야 할지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서.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우리 인생 크게 달라지진 않지. 그녀는 작은 캔디 봉투를 들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아. 누군가한테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 그냥 나는 그 역할이 너무 무거웠던 거고.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재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습관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플랜을 만들면 그의 뇌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그 회전하는 생각 한가운데 은지가 했던 말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난 평생 너한테 빚지기 싫었어. 내 인생이 내 프로젝트 되는 거 싫었거든. 강남역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광고 화면 속에서 문제, 우리에게 맡기세요라는 문장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이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돈이나 인맥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그제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보통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사장, 대표, 의사결정권자, 해결사. 그런 역할을 맡아온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한마디였지요. 은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아주 조금 표정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모르면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건 어때? 그 말은 3장에서 이어질 또 다른 선택의 씨앗처럼 조용히 재현의 마음속에 박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부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예전처럼 쉽게 계획을 짜고 단정 짓고 돌아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것. 그 깨달음이 그의 표정을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강남역 사거리를 가로지르던 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광판에는 밝은 색의 광고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 할인. 당신의 노후 건강, 지금 준비하세요.
건강, 안심, 보장. 그런 단어들이 커다랗게 깜빡였습니다. 그 빛이 바로 아래 수제 캔디 카트를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카트에 기대어 잠깐 허리를 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허리가 뻐근해지는 시간이었지요. 재현은 그 모습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대학 시절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기억나?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우리가 그때 만들자고 했던 거. 의료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도와주는 플랫폼.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집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다시 숨. 그녀는 그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재현이 그 시절 자신의 멘트를 따라했습니다. 그래. 그 이름 내가 생각했잖아. 은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가 그런 거 만들면 세상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지. 대학 도서관 구석, 카페 2층 창가 자리, 반지하 원룸의 좁은 책상. 둘이 노트북 2대를 펼쳐놓고 통계를 찾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에 대한 기사들을 저장하던 밤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지는 의료사회학 수업에서 배운 자료들을 줄줄 외우다시피 했고, 재현은 비즈니스 모델, 수익 구조, 투자 가능성에 대해 밤새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발표 자료 아직도 내 노트북 어디엔가 있을 거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있겠지. 넌 그런 거 잘 안 지우잖아. 은지는 짧게 대꾸했지만 표정 어딘가에는 조금 씁쓸한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지금 강남역 10번 출구 아래에서 의료비에 진 사람이 되어 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고 있었지요. 전광판에서는 또 다른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보험,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 문구를 올려다보던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개엄마 때문에만은 아니지? 질문이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살짝 조심스러운, 그러나 이미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 은지는 짧게 숨을 들이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역시 눈치 빠르다니까. 그녀는 카트 옆에 놓인 작은 접이식 의자에 살짝 엉덩이만 걸쳤습니다. 앉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자세였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계속 피곤했어. 말을 시작하자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그냥 우울해서 그런 줄 알았지.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고 밥맛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 엄마 보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지는 손을 비비듯 문질렀습니다. 손등에 튀어나온 혈관이 푸르게 비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숨이 차더라.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그때의 느낌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 듯 그녀는 잠깐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 갔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고. 신경 안정제 조금 주고 푹 쉬라면서. 고개를 아주 살짝 저었습니다. 근데 1달, 2달 지나도 똑같길래 혹시나 싶어서 더 큰 병원에 갔어. 엄마 다니던 병원 말고 다른데. 짧은 침묵. 결과 나왔을 때 뭐라 그러던데.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은 병이라고. 은지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농담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얼굴이 너무 진지해서 그런 생각도 못하겠더라. 조금 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지는 전광판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프리미엄 건강검진, 명품 건강관리. 그 아래에서 작은 카트에 기대 서 있는 자신이 마치 전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비싼 병원, 유명 교수, 최신 항암제. 그런 건 그냥 TV 광고 같은 거고, 그녀는 말끝을 삼키지 않고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데는 무료 검진, 공공병원, 예약 잡으려면 몇 달 기다려야 하는 무료 클리닉. 대충 그런 데지. 그래도 치료는 받고 있는 거야? 응, 받긴 받지. 근데 있잖아. 은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쓴맛이 묻어 있었습니다. 좋은 치료는 나 같은 사람 차례까지 거의 안 와. 그냥 할인된 희망 정도?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가슴이 조금 더 답답해졌습니다. 나네가 아는 교수님이 있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VIP 병동 쪽이랑.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머릿속에는 벌써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내일이나 모레쯤은 진료 시간 받을 수 있을 거야. 최신 치료법 알아보고 비용은 내가 처리하고. 그 순간 그만. 은지의 목소리가 그 생각을 잘랐습니다. 짧고 분명한 한마디였습니다. 재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에 섞인 힘이 더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러네. 은지는 떨리는 숨을 한 번 내쉬고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항상 그래. 문제 생기면 해결부터 하잖아.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정의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인수해야 할 회사가 아니야. 은지는 단어를 천천히 골랐습니다. 그냥 겁나는 환자 한 명이야. 재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법을 거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항상 답을 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문제가 주어지면 정보를 모으고 계산을 하고 결론을 내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곧 그의 존재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나 그냥 내가 덜 힘들었으면 해서. 그가 더 말을 이으려 하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덜 힘들고 싶지. 아무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없어. 잠깐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다 해결뿐이면 나는 너 옆에서 평생 문제집으로 남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문제집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재현은 그제야 자신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도와주면 내 삶 훨씬 편해질 수도 있겠지. 그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심의 하늘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내 남은 인생의 주도권이 또 내 손으로 넘어가 버릴 것 같아. 엄마 때도 회사 때도 나 스스로 결정한 건 별로 없었거든. 손님 한 명이 카트 앞까지 왔다가 전화기 화면을 보며 다시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놔두는 게 맞나? 돈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게 방치하는 건 아닐까? 그는 지금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항상 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 이렇게 아픈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은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지하철 안내방송,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버스 정류장 전광판 안내음이 둘 사이를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꼭 뭐라도 해야 해?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던 박재현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모르겠어. 내 도움이 어디까지 나를 살리는 건지, 어디부터가 나를 다시 묶어두는 건지. 그 말은 둘 다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전처럼 속 시원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도 도와주지 말라는 말도 명확히 해주지 않는 이 상황이 그에게는 어느 때보다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확실한 건 있어. 은지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지금 이 병이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그녀는 가슴 쪽을 손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또다시 누군가한테 내 인생 맡기고 사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현의 내면에서 어딘가 크게 금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을 멋있는 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쇠사슬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는 또 새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당신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재현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 광고에서 말하는 현명한 당신에 평생 속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카트 앞에서 어떤 선택이 현명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주 작게나마 어디선가 희미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해결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선택일 수 있겠구나. 그는 아직 그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지가 말한 대로 도움 이전의 곁이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조심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장은 잘 모르겠어. 재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나서야 하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근데 한 가지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든다. 뭘? 내가 말한 그거. 문제부터 보지 말고 사람부터 보는 거. 은지는 대답 대신 그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완전한 신뢰도, 완전한 거부도 없었습니다. 다만 들었다는 표시와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기색이 섞여 있는 듯 했지요. 강남역의 겨울바람이 조금 더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도 빚도 불안한 내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속 어디엔가 작은 균열 사이로 새로운 결심이 하나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돈으로 먼저 해결하려 들지 말자. 적어도 한 번쯤은 끝까지 옆에 서보는 걸 선택해보자. 그 결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 둘 다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이어질 시간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는 예감만은 서늘한 겨울 공기 속에서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의 불빛이 조금씩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러시는 한 번 지나갔고 2차로 향하는 사람들과 늦은 야근을 끝낸 사람들, 택배 상자를 끌고 가는 기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카트 안을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안에는 파란 설탕 코팅 캔디가 촘촘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은지가 병을 흔들었습니다. 유리 안에서 사탕들이 작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기억나? 예전에 시험 끝나고 편의점에서 사 먹던 파란 사탕.
그녀는 입술을 살짝 올렸습니다. 너 그때도 너무 달다고 했는데. 재현의 머릿속에 도서관 앞 구멍가게, 새벽 2시 시험 공부 끝내고 나와서 사 먹던 그 파란 포장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넌 맨날 이거 먹다가 혀 파래져서 교수님이 질문하면 말 안 하려 했잖아. 기억력 좋네. 재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은지는 병 뚜껑을 돌려 열고 파란 캔디 하나를 더듬듯 꺼냈습니다. 받아. 살짝 손을 내밀자 차가운 사탕이 그의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구슬 하나였지만 그 안에 이전의 시간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잠시 그 파란 빛을 바라보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센 설탕 맛이 확 퍼졌습니다. 혓바닥이 저릿해졌습니다. 목 뒤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찡그리려다가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입안은 과하게 달아서 부담스러운데 가슴 어딘가는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도서관 계단에 앉아서 둘이 나눠 먹던 그 맛, 시험 끝나고 학교 앞에서 괜히 한 봉지씩 더 사두던 습관, 장학금 발표날 붙은 사람과 떨어진 사람 나뉘어 울고 웃던 복도, 그 모든 장면이 한 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때? 재현은 잠깐 생각하다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완벽해. 너 예전엔 너무 달다고 했잖아. 지금은 이 정도로 달아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를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남역 한복판이지만 이 카트 주변만큼은 다른 시간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지만 둘의 대화는 그 흐름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는 단어를 고르느라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먼저 묻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병원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병 자체? 은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전광판에 비친 파란 빛이 그녀의 볼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비가 안 무서울 순 없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무서운 거?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 뚜껑을 괜히 한 번 더 닫았다 열었습니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재현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비? 응. 은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면 사람 없거든. 여기 비 오면 우산 다 쓰고 빨리빨리 지나가서 사탕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녀의 말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손 시렵지 물 튀지 카트 끌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매출도 떨어지고 하나하나가 너무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은지가 말끝을 고였습니다. 가끔 많이 아픈 날에는 이 생각 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오늘 밤에 그냥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 주변 소음이 그대로인데도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현은 입을 다문 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바로 말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 치료 잘 돼. 내가 진짜 좋은 의사 알아봐 줄게. 그런 문장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어느 것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방금 말한 두려움은 논리나 자료로 설득해서 지워지는 종류가 아니라는 걸 그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이 살아온 세계의 기준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투자 그래프 성장률, 시장 점유율 수익 곡선. 그가 매일 올려다보던 숫자들은 이 분비는 거리 위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앞에서는 전부 종이 쪽지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오늘 밤에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앞에서 그의 성공은 이상할 정도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질문은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병원비 말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치료 말고, 조금 더, 투자 말고, 그 단어를 입에서 떼어내는데 생각보다 큰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은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녀가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카트 옆에 붙여둔 작은 메뉴판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너한텐 그게 어색하지? 은지가 물었습니다. 뭐가? 사람으로서 뭘 해줄 수 있는지 묻는 거. 그거 내 스타일 아니잖아. 재현은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그가 짧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르게 해보고 싶어서. 은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같이 있어줄래? 요청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단속 나와도 그녀는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손님 없어서 추워도 손가락으로 카트 옆난로 버튼을 탁탁 건드리며 덧붙였습니다. 혼자 버티는 기분 안 들게. 말이 끝났지만 그녀는 잠시 더 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마지막을 덧붙였습니다. 나를 문제집이 아니라 사람으로 봐주는 시간. 한 번만 같이 가져줄래? 그 말은 마치 무언가를 건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재현은 그 부탁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을 내는 것, 전화를 한 통하는 것, 연결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낯설고 훨씬 어렵고 훨씬 깊은 요구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 대신 조용히 카트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여기 잘못 서 있으면 사람들 동선 막혀. 은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막히면 어때?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 물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택시가 경적을 한번 울렸습니다. 재현은 코트를 여미고 주머니에 있던 장갑을 꺼내 한 짝만 껴봤다가 조용히 장갑을 벗어 은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먼저. 너 손 시렵지 않겠어? 난 차 있는데. 장난스러운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는 오늘은 안 탈 거야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을 받아 한 짝만 꼈습니다. 나도 한 짝 줄까? 괜찮아. 난 좀 시려도 돼. 그는 카트의 반대편, 손님들이 오가는 쪽 말고 은지가 서 있는 쪽에 서서 어깨를 조금 기대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선택을 조용히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남는 선택. 조금 있다가 중년 부부가 카트 앞에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수제야? 네, 오늘 만든 캔디예요. 이건 레몬, 이건 자몽, 그리고 이 파란 건 조금 많이 달아요. 은지는 다시 장사하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목소리가 밝아졌고
말투에는 익숙한 리듬이 실렸습니다. 재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파란 건 왜 많이 달아? 남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하게요. 힘들어서 아무 맛도 안 느껴질 때는 이 정도는 달아야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은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버티고 퇴근하실 때 하나 드셔보세요. 부부는 파란 캔디 한 병과 레몬 캔디 한 병을 샀습니다. 현금을 건네는 남자의 손이 조금 거칠어 보였습니다. 추운데 고생하네. 짧은 인사와 함께 그들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은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덜 무섭다.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단속이 와도 손님이 없어도 조금 덜.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그를 잠깐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은지가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넌 항상 뭘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같이 있는 게 되게 어색할 거야. 응, 되게 어색해. 재현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네.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 대학 시절 발표 망친 이야기, 첫 회사 면접 망쳤던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며 서로 위로하던 밤, 병 얘기와 돈 얘기 사이사이에 그렇게 오래된 기억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응.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나한테는 되게 큰일이야. 그냥 서 있는 것뿐인데 그게 제일 어려웠거든. 너한테는. 그 말 속에는 오해가 서서히 풀려가는 기색과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은 긴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조금은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곁에 있어 달라는 요청을 단지 무력함의 표시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 그는 천천히 익숙했던 세계관에서 한 발짝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구청 단속 차량이 보였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노점들을 훑어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왔네. 그녀의 어깨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재현은 바로 명함부터 꺼냈을 것입니다. 어디 소속인지 규정이 어떤지 연락 가능한 담당자가 누군지 묻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아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그 말 속에는 대단한 힘이나 과한 자신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지 정도만 담겨 있었습니다. 단속 직원이 다가와 카트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쪽은 오늘은 그냥 지나갈게요. 길 너무 막지만 말고요. 짧은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다음 카트로 이동했습니다. 은지는 힘이 빠진 듯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운 좋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재현이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있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건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행이다. 그는 말을 바꾸었습니다. 응, 그냥 다행. 은지도 그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 작은 사건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전처럼만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가고 사탕은 조금씩 팔리고 파란 캔디병은 천천히 비어갔습니다. 그 사이사이 재현은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화면을 꺼둔 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다른 시간표 위에서 살기로 조용히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어떤 의미로? 투자자들이 뭐라 하거나 회에 밀리고 그래서 회사에 손해되면 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해를 감수할 만한 투자라고 곧바로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단어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대의 시간 안 보냈으면 그건 확실히 후회했을 것 같아. 은지는 그 말을 한동안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한테 처음으로 해준 좋은 일이네. 원래도 많았는데. 아니,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그래도 다행이었던 밤 중 하나로 남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현은 이 밤이 이미 자신에게 그런 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도 미래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도 누군가와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생각보다 달콤했습니다. 파란 사탕처럼 혀가 저릴 만큼 진했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이상한 단맛이었습니다. 강남역의 밤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카트 옆 작은 공간 안에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함께 버텨볼까? 라는 조금 다른 질문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둘을 어디론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의 네온 사인이 조금씩 빛을 눌러앉히는 시간대였습니다. 출구마다 사람 흐름이 느려졌다 빨라졌다를 반복했고 지하철 마지막 환승을 서두르는 발걸음과 2차로 향하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캔디 카트 위 작은 LED 등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간판들을 스치고 지나가며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재현은 한 번 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말을 고르느라 잠시 시선을 발끝으로 떨굽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카트 주변의 공기가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게. 끝날 때까지. 그 말은 약속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묶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그는 길가에 세워진 벤치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차체, 가까운 상가 간판이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재현은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깜빡 차량의 비상등이 한번 전멸했습니다. 도망갈 구멍부터 막아야지.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부터. 은지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국내 1호 캔디 파는 CEO.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데뷔인가? 정식 창업은 아니고 단기 알바 정도로. 그도 장난을 받아쳤습니다. 알바는 시급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급 말고 교육비로. 둘 사이에 조금은 가벼운 웃음이 오갔습니다. 추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 웃음은 작은 난로처럼 주변 온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젊은 커플 하나가 카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귀엽다. 수재예요? 여자가 묻자 은지가 자동적으로 영업 모드로 변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직접 만든 수제 캔디예요. 파란 건 조금 많이 달고 요건 자몽, 요건 레몬이에요. 그때 재현이 옆에서
종이컵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파란 건요. 그가 어색하게 말을 붙였습니다. 달긴 한데 힘들 때 이런 게 또. 그는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커플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에 어딜 봐도 노점 사장은 아닌 사람. 여자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습니다. 대표님, 멘트 다시 연습해야겠다. 은지가 바로 옆에서 작게 쿡 찔렀습니다. 대표님이래. 남자 쪽이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아니, 오늘 막 입사한 인턴입니다. 재현이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인턴이면 말수 줄이시고 컵이나 예쁘게 잡아주세요. 은지가 슬며시 말을 덧붙였습니다. 커플은 웃으며 파란 캔디와 레몬 캔디를 한 병씩 골랐습니다. 힘들 때 도움 된다니까 우리 내일 야근할 때 먹자. 남자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여자가 야근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일상적인 대화가 묘하게 둘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일상을 계획하는 사람과 일상을 버티는 사람이 섞여 있는 풍경. 그 속에 재현과 은지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는 구간이 찾아왔습니다. 간간히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지하철 입구로 향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이 번호판을 확인하며 서성이던 시간, 은지는 양손을 비벼가며 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추우면 차 들어가 있어도 돼.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 있는 것도 일인데 오늘은 서 있는 일이 내일이야. 재현이 대꾸했습니다. 이상하다. 은지가 그를 슬쩍 보며 말했습니다. 넌 원래 앉아서만 일하던 사람인데 오늘은 서서 배우는 날. 그의 말투에는 조금 장난스러움도 있었지만 어딘가 진지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은지가 숨을 들이쉰 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응. 너 여기 있는 거 솔직히 아직도 실감 안 나.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냐? 한가해 보여서가 아니라.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항상 결과 보고해야 하는 자리에 있었잖아. 오늘 뭘 이뤘는지 숫자로 설명해야 하는 사람. 그녀는 캔디병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뭘 이뤘는지 안 말해도 되는 밤이잖아. 재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게 좀 낯설긴 하네.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은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오늘 실적 보고는 뭐라고 쓰시게요, 대표님? 그는 일부러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 옆에서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서 있었음. 아, 그럼 인사팀에서 뭐라 하지? 업무 성과 없음이라고? 그래도 오늘 하나는 있네. 은지가 파란 사탕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데? 내가 아직 사람 냄새 난다는 거.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말 안에는 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부드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말해줘서. 은지는 대답 대신 파란 사탕을 자기 입에 하나 넣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달다, 이거. 그래도 팔아야지. 그러니까 팔지.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중간중간 구청 단속 차량이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른 골목으로 빠지곤 했습니다. 그 차량이 나타날 때마다 은지의 어깨가 본능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컵도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은지는 옆에 서 있는 재현을 한번 힐끔 봤습니다. 그의 코트 자락 주머니에 쑤셔 넣은 손, 차갑게 붉어진 귓불.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당연한 듯 카트 옆을 지키고 서 있는 그의 모습. 그것만으로도 은지의 손은 아주 조금 덜 떨렸습니다. 단속 차량이 멀어질 때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운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있다고 봐준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그 생각은 최대한 안 해보려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이 됐네. 이제야? 예전엔 약간 뭐랄까, 걷는 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맨날 엘리베이터만 타는 사람 같았거든. 그녀의 비유에 재현이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은 늦게 내려서 계단으로 내려온 사람? 그래도 내려왔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피곤해졌고 웃음소리 대신 하품이 더 많이 들리는 시간대. 카트 위에 올려둔 파란 캔디 병은 절반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팔았네. 재현이 병을 한번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이 정도면 성공한 날 아니야? 응, 성공한 날. 은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되뇌며 웃었습니다. 예전엔 성공이 뭐였어? 재현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병원비, 대출, 카드값 그거 다 갚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불 켜놓고 과자 먹으면서 드라마 볼 수 있는 거. 그녀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은지는 살짝 얼굴을 돌려 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응. 오늘처럼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도 조금은 숨쉬기 편해지는 날. 그 말은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재현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다시 숨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둘이 같이 썼던 그 이름. 한 번만 더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곳. 예전엔 그걸 거대한 플랫폼 그림으로만 상상했습니다. 투자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한 명이 다시 숨 쉬어 볼 수 있도록 그 옆에 서 있는 일. 투자 계획표가 아니라 오늘처럼 벤츠를 잠그고 카트 옆을 지키는 선택. 그의 성공 개념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손님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강남역 사거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사람들 흐름이 눈에 띄게 드물어졌습니다. 카트 앞에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은지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 하나 고백해도 돼? 또, 아까 말한 거 말고.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처음에 너 봤을 때 있지. 은지가 카트 위를 멍하니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 알아. 어떻게 알아? 너 시선 피하는 거 보면 대충.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도망쳐도 될 것 같아. 그 말은 아주 조용 떨어졌지만 재현에게는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오늘 하루 너를 다시 봤거든. 은지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말고 나 대신 달리는 사람으로 말고 그냥. 그녀가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냥 조금은 어설프고 말도 잘 못 붙이고 추운데도 끝까지 같이 서 있는 사람으로. 재현은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나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미안해. 뭐가? 예전에 너를 성공에 미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리진 않은데. 인정은 빠르네.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넌 사람 한 명 옆에서 서 있는 것도 배워볼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 진심 섞인 말에
재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나도 미안해. 뭐를?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본 거.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나한테 같이 있어 달라고 했던 말들을 다 설명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랬지. 진짜 미안해.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걸로 조금은 갚으면 되지 뭐. 은지는 가볍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충분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말을 억지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여백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다녀간 뒤 카트 위에 남은 캔디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지가 뚜껑을 하나씩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도움이 좀 됐어? 장사에? 아니, 나한테. 재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어떻게? 오늘 처음으로. 그는 카트 위에 놓인 파란 병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조금 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거면 충분해. 너는? 나. 은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빚이 아니라 숨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조금 했어. 그 마른 이야기의 긴 여정을 아주 단순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듯 했습니다. 문제가 아닌 사람, 빚이 아닌 숨. 둘은 서로를 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끝내고 카트를 접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겠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나와야지. 내일은? 재현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일은 나와도 돼? 은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투자자 일정은? 조정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조정되는 거였어? 응. 마음 먹으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와도 돼?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은지의 대답. 응.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조건 있어. 뭔데? 내 병, 내 빚, 내 현실 한 번에 해결해 주려는 생각은 내일도 갖고 오지 말 것. 어렵네. 어려우면 연습해야지. 알겠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나도 조건 하나. 응? 오늘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무서울 땐 무섭다고. 그냥 말해줄 것. 은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카트를 끌고 지하 보관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 은지는 손에 들린 파란 캔디 병을 하나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 괜찮아. 오늘 많이 먹었어. 오늘 말고 내일 힘들 때 먹으라고 주는 거야. 그 말에 재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도 하나.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지갑을 꺼내 검은색 카드를 하나 빼냈습니다. 내일 진짜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응. 그때만 써. 뭐가 적혀 있는데? 전화번호 하나. 그는 웃었습니다. 드물게 돈 얘기 안 하는 번호. 은지는 카드를 한번 쳐다보다가 조심스레 지갑에 넣었습니다. 진짜지? 응. 진짜. 그럼 나 진짜 힘들 때만 쓸 거야. 그때 꼭 써. 둘은 그렇게 서로의 손에 파란 캔디와 작은 연락수단 하나씩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건 어떤 계약서보다 단순했지만 어떤 계약서보다 깊은 약속이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위로 네온 사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하게 빛났다 희미해졌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이 바람에 굴러가고 멀리서 새벽 첫차 시간표를 확인하는 사람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귀가하는 길목들은 잠시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갈래?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고마웠어.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서 고마웠다니까.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재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할게. 뭔데?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서울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잠시 말을 고르고 그때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진짜로 변해볼게. 은지는 그 말을 오래 듣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은 조금 믿어볼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밝지도 완전히 의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딱 다시 숨을 들이마셔 볼 만큼의 여유를 허락하는 정도. 잘 들어가. 너도. 그렇게 둘은 뒤돌아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밤은 병이 나은 밤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현실이 기적처럼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둘을 짓누르던 어둠, 해결해야 할 문제와 평생 안고 가야 할 빛처럼 느껴졌던 그 무게에 아주 작은 균열이 분명히 생긴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서로가 서로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서본 첫날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장밋빛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두 번째 숨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강남역 10번 출구를 지나가게 될 어느 날 이 밤을 떠올리며 아마도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숨쉬기 시작했지.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위로 퇴근길 차량이 끝도 없이 밀려 있었지요. 버스 헤드라이트와 네온 사인이 뒤섞여 도로 위에 번진 빛이 엉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주 조금씩 떨어져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불빛이 더 흐릿해 보였어요. 검은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신호에 걸려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39살 IT 기업 대표 박재현이었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들리던 실리콘밸리 투자자의 영어가 막 끊긴 참이었지요. 네, 그 부분은 메일로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통화를 끊자 차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조수석에는 태블릿과 두꺼운 서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투자 설명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정리된 자료들이었지요. 재현은 서류를 덮고 손목의 시계를 한번 흘끗 보았습니다. 오후 6시 48분.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해외 투자사 쪽 분위기 굉장히 좋던데요. 기사 나가면 또 난리 나겠어요. 재현은 괜찮다는 듯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얼마 전 코스닥에 상장한 자신의 회사. 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그를 한국의 유니콘 창업자라고 불렀지요. 한강뷰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줄지어 선수입차, 언론 인터뷰, 강연 요청. 겉으로 보기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 한 구석은 늘 비어있는 느낌이 남아 있었지요. 그 빈 곳이 정확히 뭔지 그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신호가 또 한 번 바뀌고 차는 다시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운전기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붙였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 인도로 사람들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나오고 있었지요. 재현은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플랫폼 데이터로만 보던 하루 유동인구 40만 명의 거리. 오늘도 숫자 그대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어오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트 하나, 거기에 놓인 유리병, 종이컵, 작은 스티커가 붙은 캔디 봉투들, 그 앞에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작은 집게로 수제 캔디를 유리병에 옮겨 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밤색 머리가 대충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털이 조금 빠져나와 뺨 옆으로 축 늘어져 있었지요. 검은 패딩은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발에는 오래 신어색이 바랜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현의 눈은 그 낡은 패딩도 운동화도 허름한 카트도 보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보였습니다. 옆모습, 그리고 눈. 은지, 목소리가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네, 대표님? 하고 반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재현의 시선은 이미 창밖에 꽂혀 있었지요. 강남역 10번 출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이은지였습니다. 23, 24 시절. 도서관 구석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그때부터 졸업 후 작은 고시원 방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붙들고 밤을 새웠던 그때까지 옆에 항상 같이 있던 사람. 운전석 쪽 창문 내려봐.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리창이 스르르 내려가자 강남역의 소음과 냄새가 한꺼번에 차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붕어빵 냄새, 떡볶이 냄새, 담배 냄새, 향수 냄새, 그리고 겨울 공기의 서늘함까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지요.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캔디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자 고개를 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퇴근길에 하나 드시고 가세요. 수제 캔디예요. 오늘 만든 거라 엄청 달아요. 그 웃음은 분명 재현이 기억하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빨간 펜을 휘갈기다가도 이 정도면 괜찮지 뭐하며 웃어넘기던 시험 망쳐놓고도 다음이 있지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웃음. 그런데 지금은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그늘 때문에 조금은 다른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차 세워. 재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놀라서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여기요? 대표님, 곧 사무실 쪽으로. 여기. 지금. 단호한 목소리에 운전기사는 서둘러 비상등을 켜고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붙였습니다. 비서는 놀란 얼굴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다음 미팅도 있으신데. 강남역은 사람 많아서 그냥 카페에서 부르시면 잠깐이면 돼요. 재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코트깃을 세울 시간도 없이 그는 인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주변에서 버스가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전화기를 보며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학원 전단지가 손에 쥐어졌다가 떨어져 바닥을 굴러다녔지요. 어디선가 어묵 국물 냄새가 났고 튀김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복잡한 소음 속에서 재현의 귀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뒷모습만이 또렷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작은 카트, 앞치마 주머니에 꽂힌 계산기, 손이 얼었는지 뜨거운 종이컵에 손바닥을 잠깐 올려두는 은지의 모습. 재현은 바로 눈앞까지 다가가서야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지야. 그가 아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지가 조금 늦게 반응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데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짧은 순간 동안 스쳐 지나갔지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재현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한쪽 같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웃던 둘의 모습,
좁은 원룸 바닥에 라면 박스를 책상처럼 올려놓고 의료비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 돕는 플랫폼을 말하던 밤. 이름은 다시 숨 어때요? 한 번만 더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그때 환하게 웃던 은지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오는 날 저녁 문 앞에 서서 울던 그녀를 차갑게 돌려보내던 자신의 얼굴까지. 은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재현 씨? 여전히 예전처럼. 그는 재현 씨였습니다. 강남역 한복판, 네온 사인과 광고 스크린, 버스와 사람들, 그 복잡한 소리들 사이에서 딱 그 둘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흐르는 사람들 사이로 둘을 피해 지나가는 무수한 어깨들이 스쳐 지나가는데도 재현에게는 그 순간 마치 몇 년 전으로 되감기 버튼을 누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그들의 사이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리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재회가 이날 밤 둘의 인생을 다시 한번 크게 흔들어 놓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둘 다 알고 있는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금방 표정을 고쳐 앉혔지요. 잠시만요. 그는 재현을 한번 훑어보듯 바라보고는 바로 옆에서 서성이는 직장인 두 명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제 캔디예요. 퇴근길에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오늘 만든 거라 진짜 달아요. 하나만 드셔보세요. 익숙한 멘트였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하고 밝았지요. 직장인 중 한 명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얼마예요? 이건 3,000원이고요. 이건 행사에서 두 개에 5,000원이에요. 이 파란 건 상큼한 맛이라 회사에서 잠 올 때 딱이에요. 은지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봉투에 캔디를 담았습니다. 현금을 받자 허리춤에 찬 작은 가방을 열어 돈을 넣었습니다. 그 손동작은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손님이 떠났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은지는 재현을 향해 완전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말투는 최대한 담담했습니다. 놀란 기색을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힘이 살짝 들어가 있었지요. 재현은 한 박자 늦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꽤 많이.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강남역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발소리가 그 틈을 채우듯 들려왔습니다. 재현의 눈은 자연스럽게 카트 위를 훑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여러 개, 손글씨로 쓴 가격표, 오늘 만든 수제 캔디라고 적힌 종이, 그리고 비닐봉지가 몇 개 들어있는 종이 상자. 옆에는 미지근해진 편의점 커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본인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말끝에 묻어난 놀람과 어색함은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은지는 어깨를 아주 조금 올렸다 내렸습니다. 응, 그냥 먹고 살려고. 다들 그렇잖아.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현은 이 거리가 익숙했습니다. 몇 달 전 투자사와 함께 만든 상권 분석 리포트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강남역 유동인구 그래프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10번 출구 인근, 퇴근 시간대 유동인구 최다. 간편식 간식류 노점 특화 가능 구역. 그는 숫자로만 보던 그래프의 정점, 그 좌표 위에 지금 은지가 서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회사 다녔잖아. 그 광고 회사.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잠깐 카트 뒤쪽에 놓인 의자를 힐끗 보고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듯 닦았습니다. 그만뒀지. 왜? 그의 물음에 은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캔디 유리병 쪽으로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엄마암 진단 받았거든. 간병할 사람 나밖에 없어서.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재현의 가슴 어딘가가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었어. 처음엔 회사랑 병행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가능하질 않더라고. 은지는 뚜껑을 닫은 유리병 하나를 괜히 다시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회사, 그렇게 한두 달 버티다가 결국 팀에서 눈치도 보이고 내 몸도 버티질 못해서 그래서 그냥 손들었지 뭐. 재현의 머릿속에 그 시기 자신의 일정표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콘퍼런스 발표, 투자자 미팅, IPO 준비, 로드쇼. 그때 은지가 SNS에 올리던 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찍은 사진, 오늘도 여기라고 짧게 적힌 문장. 그는 그 사진을 보고도 괜찮냐는 메시지를 쓰다가 내일 전화하지, 지금은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며 그냥 화면을 닫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요. 보험으로도 안 되는 돈이 많더라. 간병비, 검사비, 약값. 카드 돌려막다가 대출까지 얻고. 은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내 욕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말이 끊겼습니다. 마지막은? 재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 은지는 병실 풍경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햇빛 되게 잘 들어오는 병실이었거든. 오후에 해가 옆으로 기울면 커튼 사이로 빛이 길게 들어오는. 그날도 그랬어. 엄마가 그 빛을 보고 오늘 햇살 좋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냥 숨이 잦아들더라.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병 뚜껑을 괜히 틀어쥐었습니다. 기계 소리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그냥 내가 엄마하고 부르다가 아, 이제 더 안 부르는 게 맞겠구나 싶더라. 재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자신은 아마 어느 호텔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국 시장, 향후 5년 성장 가능성. 그런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겠지요. 은지야.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겠지. 은지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투의 말투였습니다. 병원비, 장례비, 생활비 다. 넌 항상 그랬잖아.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잖아. 대답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현의 인생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문제 해결 잘하는 애였습니다. 시험 성적, 입시, 취업, 창업, 투자 모두 문제였고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여기까지 올라왔지요. 은지는 잠시 눈을 떨구더니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야. 내 인생이 내 프로젝트 되는 거 싫었거든. 난 평생 너한테 빚진 기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 말끝이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해서 정리된 결론처럼 담담했지요. 재현의 머릿속에 투자, 지원, 연결, 의료재단, 기부 같은 단어들이 본능처럼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는 재단이 있는데 우리 회사 복지기금으로 보험 설계 잘 아는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기 전 그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플랜을 만들고 리스크를 계산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는 늘 그 방식으로 사람의 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만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결국 그가 뱉은 것은 가장 흔한 말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뭔가 해줬겠지. 은지가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 그게 더 무서웠어.
내가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잠시 둘 사이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너한테 난 항상 그런 존재였잖아. 은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초반엔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 때 힘 실어주는 사람, 좀 더 지나니까 내 꿈 응원해주는 조력자 같은 느낌? 그의 가슴 어딘가가 찔렸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 준다고 생각했고, 성공하면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이라고 믿어왔지요. 하지만 은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가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너한테 난 항상 도와줘야 하는 사람 아니었어? 은지의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 못했을 때도 내가 이력서 봐주고 자소서 고치고 추천서 써주고 솔직히 고마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너가 설계해 주는 거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 재현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능력이 되는 사람이 능력이 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사랑이라고까지 믿었지요. 엄마 아픈 거 너 알았으면 정말 다 해줬을 거 알아. 병실도 바꿔주고 좋은 약도 찾아주고 빚도 내가 대신 떠안았겠지.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 마지막 말. 은지야, 너 인생 너 거야.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너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했거든. 은지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엄마가 혹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재현이한테 기대. 재현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럼 난 그 말이 평생 발목 잡았을 것 같아. 재현은 그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결해야 할 일처럼 대하고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문제, 가족들의 고민, 옛 친구들 부탁, 그리고 은지까지. 그에게 사람은 언제나 정리해야 할 투마이너스도 리스트의 한 항목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카트 앞을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잠깐 은지는 한번 드셔보세요. 시험 기간에 딱이에요. 하고 멘트를 던졌다가 그들이 그냥 지나가자 다시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재현은 그 옆에서 서 있다가 처음으로 해결책이 아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미안해. 말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때 내가 뭘 겪는지 내가 알려고도 안 한 것 같아서 나한텐 그냥 내가 언제 도와줘야 할지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서.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우리 인생 크게 달라지진 않지. 그녀는 작은 캔디 봉투를 들고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방식이 틀렸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아. 누군가한테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 그냥 나는 그 역할이 너무 무거웠던 거고.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재현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습관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플랜을 만들면 그의 뇌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으려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랐던 점은 그 회전하는 생각 한가운데 은지가 했던 말이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난 평생 너한테 빚지기 싫었어. 내 인생이 내 프로젝트 되는 거 싫었거든. 강남역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광고 화면 속에서 문제,
우리에게 맡기세요라는 문장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장이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돈이나 인맥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버틴다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낯선 일인지 그제야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야. 그가 다시 불렀습니다. 응?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보통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사장, 대표, 의사결정권자, 해결사. 그런 역할을 맡아온 사람이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한마디였지요. 은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아주 조금 표정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모르면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건 어때? 그 말은 3장에서 이어질 또 다른 선택의 씨앗처럼 조용히 재현의 마음속에 박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냥 옆에 있어 달라는 부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날 때까지 예전처럼 쉽게 계획을 짜고 단정 짓고 돌아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것. 그 깨달음이 그의 표정을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만들고 있었지요.